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의 김명석입니다. 오늘 세미나 리뷰 영상에서는 Pre-LB, Enhanced Adversarial Training for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이라는 논문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논문이 2020년도 ICLR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본격적으로 논문 소개에 앞서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에 앞서서 이번 세미나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세미나 영상에서는. 그리고 버트와 로버타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또는 버트와 로버타에 대해서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 논문들을 먼저 읽으신 뒤에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만큼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토큰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고요. 중간에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라는 구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컨텍스트 임베딩을 아웃풋으로 내게 되는 것이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이고요. 현재 대다수의 랭귀지 모델들은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를 또는 디코더 구조를 차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전체적으로 셀프 어텐션이라는 구조를 먼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쿼리랑 키라는 매트릭스가 있고요. 둘을 내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쿼리랑 키 트랜스포즈를 곱하게 되고 루트 DK라고 하는데 이 DK는 키 매트릭스의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이라고 부르고요. 그 결과로 Attention Score Matrix라는 것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 Attention Score Matrix를 softmax 함수에 넣게 되면은 Attention Weight Matrix가 나오게 되고요. 그 Attention Weight Matrix와 Value Matrix를 곱하게 되면은 Attention Value Matrix를 얻게 됩니다. 그 Attention Value Matrix를 컨캣을 해서 weight를 곱하게 되면은 컨텍스트 벡터를 얻게 되는데 요 하단부를 지우게 되면은 하단부를 포함하게 되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르고요. 하단부를 포함하지 않으면은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셀프 어텐션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토큰 임베딩을 입력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 번의 시퀀스에 포함된 다른 토큰 임베딩들을 이제 기하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하고자 하는 토큰 임베딩을 기준으로 다른 토큰 임베딩과의 관계, 각도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요. 내적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적을 수행해서 이 유사한 만큼 그 각도를 반영해서 크기에다 곱해주게 되면은 다른 토큰 임베딩들의 값들을 여기다 더해주게 되는, 그러니까 내적을 해서 값을 곱하고 그를 더해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주변에 갖고 있는 토큰과의 유사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만큼 더해주는 것. 그래서 여기 셀프 어텐션의 결과로 나오는 중간 이 벡터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셀프-컨테인드 토큰 임베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주변의 문맥에 분포하는 다른 토큰 임베딩들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이동한 상태의 토큰 임베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토큰 임베딩에 대해서도 셀프 어텐디드 토큰 임베딩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라는 구조를 거치게 되는데 피드 포워드는 말 그대로 기저를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피드 포워드는 입력의 차원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차원 자체는 변하지 않으나 이 기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이동을 해서 이 토큰 임베딩들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드 포워드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컨텍스트 임베딩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된 기저에 주변 토큰들의 역량, 정보를 받아서 매핑된 토큰 컨텍스트 임베딩들을 이제 매핑을 한 것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역할이고요.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궁극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제목을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이라고 붙였는데요. 문맥화된 임베딩 또는 Representation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토큰 임베딩을 받았더라도 주변의 문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위치에 매핑을 하는 것이 트랜스포머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사실은 이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그렇게도 강력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19년도 뉴립스에 발표된 Visualizing and Measuring the Geometry of But라는 논문에서 차용한 그림이고요. 제가 일전에 세미나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다면은 이 두 개의 레퍼런스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그림은 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문맥에서 등장한 다이라는 단어에 대한 임베딩들을 시각화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플라잉 다이라는 것은 주사위를 의미하고요. 여기 다이는 죽다라는 동사 다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일어에도 다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의미에 따라서 군집을 형성하면서 군집 내에서도 의미에 따라서 매핑이 서로 다르게 되더라.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갖고요. 왼쪽으로 이동할수록 적은 사람 또는 한 명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매핑을 할 수 있더라. 문맥에 따라서 의미적인 정보들을 매핑을 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 이 2019년도 뉴립스에 발표된 논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를 반영해서 똑같은 토큰, 똑같은 다이라는 토큰이더라도 서로 다른 위치에 매핑을 하는 것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이게 트랜스포머가 강력했던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그럼 인코더 구조로 뭘 할 것이냐? 굉장히 큰 텍스트 코포라를 인코더에다 입력을 줍니다. 그리고 프리 트레이닝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버트라면은 마스크 랭귀지 모델과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할 것이고요.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단어를 맞추는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를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텍스트 코포라로부터 프리 트레이닝 태스크를 수행을 하면서 이 문맥화된 임베딩을 학습하는 것이 프리 트레이닝이고요. 그다음 프리 트레이닝 된 인코더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작은 스페시픽한 태스크에 대해서 라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특정한 굉장히 작은 클래스파이어, 그러니까 리니어 또는 굉장히 작은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트랜스포머의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버트에 사용이 되었고 GPT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구조를 통해서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랭귀지 모델의 연구에 대한 두 가지 갈래를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랭귀지 모델 연구가 현 시점, 2020년도 현 시점에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는 크게 더 크게를 외치고 있는 분야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작지만 그래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는 랭귀지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 갈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모델과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모델의 구조를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거나 모델의 구조를 조금 바꾸고 파라미터를 조금 증가시키면서 어, 랭귀지 모델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연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모델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텍스트 투 텍스트 트랜스퍼 트랜스포머, 줄여서 T5라고 부르는데 11빌리언, 그러니까 110억 개의 파라미터를 부여하고 있고요. 글루라는 벤치마크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달성했습니다. 글루라는 것은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는 거의 표준에 해당하는 벤치마크에 해당하고요. 9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이 랭귀지 모델이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PT-3 발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논문이죠.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3이고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벤치마크에서 제로샷 또는 퓨샷 세팅에서도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달성했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빌리언이라는 것은 사실 근데 이 모델들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알아보자면, 빌리언은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기가바이트 단위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억 단위이기 때문에 뭐 세부적으로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11빌리언이라는 것은 파라미터 하나당 4바이트 텐서를 32비트 또는 4바이트 텐서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44기가바이트 메모리를 최소한 미니멈으로 잡아먹습니다. 물론 구조를 저장하기 때문에 44GB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를 1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미니멈의 양이 44GB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GPU를 44기가나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PT-3 같은 경우에 더욱더 큽니다.
700GB의 GPU 메모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1배치 사이즈를 올리는데 그 정도 미니멈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델들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쓸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에서 오른쪽에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라는 논문은 356 밀리언 파라미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밀리언은 메가바이트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4를 곱하게 되면 대충적인 계산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일반적인 뭐 2080 Ti 정도 GPU에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루테스크에서 세계에서는 T5를 비트를 했다라는 것이 이 스마트라는 논문이고요. 그 아래 패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닝, 줄여서 PET라고 부릅니다. 223 밀리언 파라미터를 부여하고 있지만 퓨샷 세팅에서 GPT-3를 비트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작더라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연구들 또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전반적인 주제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모델의 구조를 아예 바꾸지 않고도 좋은 성능을 내고자 하는 연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살펴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TAPT 또는 DAPT도 있는데 TAPT 또는 DAPT가 존재합니다. 요 오른쪽에 레퍼런스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굉장히 큰 코포라와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인 튜닝 데이터의 분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나 북코퍼스를 사용하는데 그 데이터의 분포와 예를 들어 IMDb 같은 감성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의 분포는 다르기 때문에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프리 트레이닝의 일반화된 문맥화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는 능력이 완벽하진 않다라는 주장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TAPT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태스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작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리 트레이닝 태스크를 한 번 더 수행한 뒤에 파인 튜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더라 하는 것이 TAPT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어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저희 연구실에 김정희 석사과정이 세미나를 진행한 바가 있어서 제가 좀 참조하는 링크를 걸어놨고요. 태스크 스페시픽한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이를 증강을 해서 큰 데이터를 써보자 하는 이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백 트랜슬레이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특정한 태스크 데이터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다음에 그 다른 언어로 번역한 데이터를 원본 언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의미적인 정보들을 유지를 하면서도 데이터의 양을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증강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수행하는 이런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목적 자체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화 퍼포먼스를 늘리는,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늘리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의 목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태스크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이나 텍스트 어그멘테이션이나 기존의 인코더가 보지 못했던 토큰을 새로 보여주면서 보다 일반화된,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에 등장할 수 있는 일반화된 임베딩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TAPT의 경우에는 아예 못 봤던 토큰,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하는 입장에서는 프리트레이닝에서 보지 못했던 그 토큰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반화 성능을 확보를 하고요. 텍스트 어그멘테이션은 존재하는 이제 시퀀스 내에서 몇 개의 토큰을 바꿔주는 형태로 일반화된 성능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좋은 것이 우리가 결국에 얻고자 하는 것은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의 일반화 성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토큰을 조정해서 그 인코더를 통해서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의 일반화 성능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럼 직접적으로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조작을 가할 수는 없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던지고자 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랭귀지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토큰이 아니라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조정을 함을 통해서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는 없나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논문입니다. FreeLB Enhanced Adversarial Training for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그래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통해서 방금 말한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사실 이 분야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서승만 박사과정이 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미나 자료에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고요. 특수한 노이즈를 원본
example에 더하여서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그 변화가 없지만 머신이 판단하기엔 다른 클래스로 예측하게 되는 것을 어드버서리얼 example이라고 부르고요. 이 example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 되겠습니다. 예시로는 오른쪽에 고양이 그림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봐도 고양이입니다. 근데 이게 머신러닝 모델 또는 딥러닝 모델이 보기에는 5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게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드버서리얼 에그젬플이 최초로 제안된 것은 이 논문입니다. 이안 구펠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겐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안 구펠로가 저술한 Explaining and Harnessing the Adversarial Example 2015년도 ICLR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판다 그림이죠. 그래서 원본 DNN이 판단하기에는 요거는 57.7% 컨피던스로 판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이상한 노이즈를 부과를 했더니 이것을 딥러닝 모델이 기반이라고 99.3%의 컨피던스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입니다. 원본 이미지에 굉장히 특수한 노이즈를 더했더니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모델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다른 클래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이런 의미일 겁니다. 인풋 이미지를 넣어서 모델에 캐시라고 예측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근데 방금 봤던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다가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는 고양입니다. 근데 도그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고양입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와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함께 넣어서 캣이라고 정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인풋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변용들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 이미지와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 사람이 보기엔 둘 다 고양인 것을 모델이 보기에도 고양이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고요. 이 전반적인 그림은 역시나 서승환 박사 과정의 세미나에서 차용을 했기 때문에 이 세미나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다는 것은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 상에 흩어져 있는 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모아주고 분류가 편하도록 모아주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은 다음에 여기는 캐시다, 여기는 도그다 라고 경계를 나누어준 것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고양이에다가 특수한 노이즈를 넣어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넘기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확히 로스를 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디시전 바운더리를 넘겨서 오분류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오분류된 이그젬플을 다시 정분류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노이즈를 어떻게 만들 것인데가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겠죠. 특히나 저는 지금 NLP에 대해서 이 노이즈를 어떻게 만들 것인데 또 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은 전부 다 이미지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FreeLB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for NLU,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그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GD 베이스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FreeLB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네임은 Large Batch Adversarial Training for Free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노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그려놓은 것은 파인 튜닝 C의 랭귀지 모델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왼쪽은 노테이션, 위에는 수식, 메인 수식입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보시겠습니다. 우선적으로 Z가 원하드 인코딩된 원본 인풋 데이터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인베딩 매트릭스를 거쳐서 X를 인베딩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세타랑 세타를 보실 텐데 랭귀지 모델을 함수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 이 f세타라고 표현을 했고요. f세타 함수의 형태로 표현된 랭귀지 모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러너블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상에선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f세타 x의 결과물, 그러니까 요 결과물 자체가 여기에 존재하는 심플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해서 라벨과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하게 되는 요 부분이 이제
그 fzx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y는 레이블이고요. 델타가 퍼터베이션입니다. 여기 두 군데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임베딩 자리에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이 총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최적화 문제인데 하나는 크게 만들고요. 하나는 작게 만들 겁니다. 기하적으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맥스인데 펄터베이션을 맥스를 할 겁니다. 이 펄터베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이즈입니다. 펄터베이션을 맥스를 하는데 랭귀지 모델의 아웃풋과 레이블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그를 맥스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랭귀지 모델 아웃풋과 레이블을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하는 방식, 로스를 크게 만드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이 노이즈를 부과했을 때 오분류가 되도록 학습이 되겠죠. 그 방향으로 이 노이즈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바깥에 있는 미니마이제이션인데요. 이 부분은 기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분류된 이그젠플이 이 부분입니다. 오분류된 이그젠플에 대해서 원본 레이블과의 로스를 최소화하라. 그 방향으로 세타를 학습하라. 모델을 학습하라. 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분류된 이그젠플을 받아서 다시 한번 디시전 바운더리랑 이 매핑이 떨어지는 위치들을 업데이트를 해주라. 라는 두 가지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이 부분들이 있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펄터베이션을 부과해서 이동시키는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지금은 보기에 예쁘게 직선으로 그어놨지만 실제로는 모델의 캐퍼시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곡선상에서 제가 두 가지 사진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동그라미 바운더리가 의미하는 바는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진이다 라는 의미로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를 벗어나게 되면 사람이 봐도 고양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해지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내에서 로스를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운더리를 넘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이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크기의 놈을 제한하는 겁니다. 요 공간 내에서 특정한 공간을 제한하고 그 안에서만 이동을 해라. 이동을 해서 로스를 크게 만들어라. 라고 제한을 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크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는 지금 바깥에 빨간색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로스를 크게 만든다는 것은 이 디시전 바운더리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 건데 이것 또한 한 번에 바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요. 우선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저쪽으로 이동하면은 로스가 커진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프로베니우스 놈이라고 읽습니다. 놈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단위 벡터를 얻게 되죠. 단위 벡터에 우리가 특정한 러닝 레이트만큼만 이동을 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크게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계속해서 델타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그때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속해서 새로 계산하기 때문에 방향은 중간에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동을 시키다가 여러 번 이동을 시키다가 지금은 이제 델타가 요 벡터인 겁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시키는데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순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사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벗어난 축에서 요 바운더리까지 사용을 시켜주는 방식이 PGD Based Adversarial Train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reeLB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PGD의 변형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펄터베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게 있고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펄터베이션을 K-스텝만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한 번 학습하는 것이 PGD입니다. 그 다음에 펄터베이션 한 번 학습하고 모델 한 번 학습하고 이게 FreeAt이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요포라는 방식은요. 업데이트 K-스텝 펄터베이션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요까지만 보면 사실 PGD랑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요 업데이트를 하는 중간에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누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적을 하다가 이제 한번 스텝 업데이트, 모델 파라미터를 스텝 업데이트를 할 때 그 누적된 그레디언트를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요 요포라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이해를 하셨다면은 요 슈도코드를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FreeLB라는 것은
요 배치마다 그레디언트를 누적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펄터베이션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레디언트를 세타에 대한 모델 파라미터인 세타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누적을 해주면서 배치에 대해서 평균을 내줍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주면서 이 뒷부분은 아까 그 로스를 계산한 텀이죠. 사용을 해주면서 배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평균을 해서 누적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어드버서리얼 펄터베이션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이 부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그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이 FreeL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설명을 러프하게 드렸는데 이제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원본 논문을 참고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 벤치마크의 그 데브셋, 디벨롭먼트 셋에 대해서 메디안과 베리언스를 측정한 결과고요. 이 부분이 로버타 라지가 리포트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저자들이 리임플레멘테이션한 성능이고요. 전반적으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수행했을 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FreeLB가 최고의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식적인 글루 이밸류에이션 서버에서 측정한 테스트 성능입니다. 2019년도 이 날짜에 측정된 성능이고요. 이건 재미삼아 봐주시면 좋겠는데 MTDNN 이후에 모든 랭귀지 모델은 휴먼 퍼포먼스를 넘기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제가 한번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요. 버트 베이스란 FreeLB 버트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FreeLB를 적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성능이 모두 상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스코어가 1포인트 가량 향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포인트가 굉장히 큽니다. 요 9가지 태스크를 평균을 냈을 때 1이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향상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메인 저자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글루 벤치마크의 소타를 새로 갱신을 했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기존의 소타였던 모델들을 비트를 했다라고 저자들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자체는 로버스트니스를 확보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트니스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면은 요 부분들은 제가 밑에 표시를 해놨는데 어떤 걸로 이제 공격을 했느냐에 대한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방어 모델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거고, 요 로스는 다음과 측정합니다. 식을 읽어보면은 펄터베이션을 부과했을 때의 로스와 펄터베이션을 부과하지 않았을 때의 로스의 차이에 해당되겠죠. 그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펄터베이션에 대해서 원본과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강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FreeLB가 지금 다른 바닐라나 PGD에 비해서 훨씬 더 강건한 성능을 도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새로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요. 그 이름은 FreeLB입니다. 임베딩 스페이스 내에서 굉장히 하이어 인베리언스를 프로모트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건한 임베딩을 만들어내는, 산포가 적은 임베딩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목적인 그 FreeLB를 제안한 것이 이 논문의 기여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reeLB를 트랜스포머 기반의 다양한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태스크에 적용을 해봤고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글루 벤치마크에서. 그 다음에 FreeLB는 로버스트니스와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를 함께 달성하는 것을 저자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